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80 몇 페이지요? 4페이지. 용역의 공급. 여기에서 볼 거는 저거밖에 없어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용역의 간주 공급. 그러니까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안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용역의 간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써요. 무상 공급. 그 다음에 무상의 뜻이 뭐죠? 네, 돈 안 주는 거 공짜죠. 공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무상 공급이랑 용역의 무상 공급.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간주 공급이에요. 그래서 간주 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그러면 뭐 낸다는 얘기예요? 세금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용역의 무상 공급이라는 게 용역 그러면 그냥 이거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서비스 관련된 거.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용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역업체라고 있잖아요. 인력사무실. 예, 사람 소개하는데. 예, 그런 데를 일명 거기 보면은 용역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도배를 해요. 뭐를 한다고요? 도배. 그럼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용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도배를 열심히 해주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애기 방이 도배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래서 내일 공짜로 다시 해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열심히 공짜로 도배를 하고 와갖고 짜증나 있는데 국세청에서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짜로 일하셨죠? 뭐 내세요? 세금 내세요? 그러면 죽여요 살려요 하러 또 가야죠. 국세청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세금을 거둘 수는 있어요. 강제로라도 거둘 수는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짜로 일한 거에 얼마 내라 그럴 거예요. 맞죠? 이게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불편해요. 근데 재화는 왜 세금을 내라고 되어 있냐면 재화는 물건값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 거 세금 걷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용역이라는 건 사람들마다 몇 시간 일했을 때 얼마 번다 이런 것들도 틀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돈도 안 받았는데 뭐 내래요? 세금 내래.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 걷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문제될 게 뻔하니까 그냥 아예 세금을 안 걷을게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의 제공 다음 페이지 위에 근로 제공하시면은요 뭐 제공하시면은요 근로 제공하시면 요거 내는 거예요.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를 내요? 소득세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셔서 월급 명세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월급 명세서 받으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득세 이렇게 써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안 써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면은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를 낸다? 소득세를 낸다.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옆에다가는 두 가지만 적고 끝낼 거예요. 거래처는 세관. 요거는 분계 때 써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 처리.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분개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 밑에 보시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주거래 우선주의. 285페이지요. 수입 밑에 보시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뭐라고 쓰시라고요? 주거래 우선주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내가 만약에 컴퓨터 공부를 하고 싶어. 뭐 요즘에는 많이 안 들어있긴 하지만, 그러면 컴퓨터 책은 면세예요. 책은. 그 다음에 과거에 보면은 책 안에 요게 들어있었어요. 뭐야? CD. CD는 과세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책은 면세야, CD는 과세야.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이 있죠. 근데 이렇게 팔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팔 수는 없냐면은 점원이 책을 찢어. 그래갖고 CD는 과세니까 과세로 찍고, 책은 면세니까 면세로 찍고, 이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정리를 해준 거예요. 네,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어느 거래를 쫓아가랴? 주거래. 그러면 주거래는 지금 책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책 따로 CD 따로 팔아야 돼요. 아니면은 점원분들이 어느 정도 그 세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음악을 들으려고 음악 CD를 샀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음악 CD는 뭐라고요? 과세. 근데 거기 안에 보면은 책자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브로마이드 막 이런 거.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로 볼 거냐 면세로 볼 거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거래로 가는 거예요. 주거래가 뭐예요? 음악 CD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참고로 지금까지 한 번 나왔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이 시험이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전산회계 1급에 한 번인가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놈의 혹시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볼 일 있다 없다? 없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87페이지. 여기 시험 잘 나와요. 회계에 나오든 세무에 나오든 1년에 한 한두 문제 정도씩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공급 시기 및 무슨 장소요? 공급 장소. 국가에서 뭔가를 정해놨다는 얘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공급 시기는 왜 정해놨냐면 제가 어저께 그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는 거 적어드린 적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작성 연월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기라는 게 날짜 정하는 거잖아요. 언제 날짜로 할 거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무슨 시기예요? 공급 시기. 그 다음에 공급 장소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은요, 솔직히 별거 아닌데 공급 장소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누가 세금을 가져갈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공급 장소보다는 요게 잘 나와요. 무슨 식이요? 공급 시기. 거기 밑에 박스 보이십니까? 1번부터 9번까지 거기에서 반 이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번호 불러드릴게요.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 1번, 2번, 3번, 4번, 5번 거의 다예요. 6번, 7번, 9번 하나 빼놓고 다네. 저 9번이 8번 빼놓고는 한 번씩 다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주로 몇 번이 잘 나오냐면은요 2번, 4번이 제일 2번, 4번, 6번이 제일 잘 나와요. 6번에서는 폐업만 보세요. 6번에서 뭐만 보시라고요? 폐업만. 그래서 보시면 1번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라고 있는데 저는 요거를 일반 판매라고 적어드려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현금, 외상, 할부, 그 다음에 인도 기준 이렇게 앞으로 적어드릴 겁니다. 적을 때는.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제가 일반 판매라고 써드리는데 왜 일반 판매라고 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살 때 뭐 주고 사죠? 현금 주고 아니면 카드로 긁어. 카드가 외상입니다. 그 다음에 할부의 뜻이 뭐예요? 네, 나눠서 내는데 몇 개월 이상? 아니요 2개월 이상. 네, 1개월은 일시불이잖아요. 일시불은 할부 아니에요. 그래서 할부의 개념은 두 번 이상 나누어서 내는 걸 뭐라 그래요? 할부라고 해요. 개념 자체는. 그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 시험엔 안 나와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열심히 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캐셔분한테 드리면 캐셔분이 삑삑삑삑삑삑삑 찍고 나서 나한테 주죠. 물건을. 그럼 난 받았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는 내 거예요. 맞죠?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인도 기준. 별거 없어요. 받았어. 그럼 그때부터 누구 거? 내 거.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슨지 인도 기준? 도착지 인도 기준. 일반적으로. 맞죠? 나한테 도착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누구 거야? 내 거야. 인터넷에서 물건 사잖아요. 그럼 도착했어. 그럼 그때부터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2번하고 4번하고 합칠 거예요. 왜냐면 2번하고 4번하고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장기할부 판매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안 적으셔도 돼요. 거기 2번 4번 보면 돼요. 거기 있으니까. 그냥 제가 요거를 합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테 똑같잖아요. 그럼 그냥 한 번에 기억하는 게 나으니까. 장기의 뜻 1년 이상, 할부의 뜻 2개월 이상. 나누어서 내는 거 그냥 꼭 2개월로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누어서 내는 거. 그래서 장기 할부는 길게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 할부라는 걸 왜 해요? 비싸니까. 그게 키포인트예요. 저희 집에도 장기 할부하는 거 지금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제가 할부를 별로 안 사랑해서 길어야 3개월인데 장기 할부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에어컨. 에어컨은 그래도 단가가 좀 나가니까.
그랬고 어쨌든 에어컨은 장기 할부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장기 할부를 하는 이유는 가격이 뭐해서요? 비싸서. 완성도 기준 지급 얘도 비싼 거예요. 왜냐면 완성도 기준 지급이 이런 거거든요. 앞에 보세요.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지었는데 10억짜리를 지어요. 몇 억짜리요? 10억짜리. 그래서 30% 완성되면 3억 줄게. 50% 완성되면 5억 줄게. 그 다음에 100% 완성되면 나머지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주는 걸 완성도 기준 지급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줘요? 비싸니까. 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맞잖아요. 우리 건물 짓는데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어때요? 비싸. 근데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10억 줘. 그러면 갖고 도망가면 되죠. 이거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 되게 조심하래잖아요. 전원주택 지을 때. 사기꾼들 되게 많대요.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전원주택에 관심이 많아. 그럼 전원주택 박람회 막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업체들도 사기꾼들이래요. 그 돈만 받고 뼈대만 일부 짓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더 짓고 싶어? 그러면 더 내놔. 이거 짓다 보니까 이 돈 갖고 못 짓겠어. 그거 더 줘.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줘. 좀 있다가 또 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채 지으려면 장난 아니래요. 잘못 만나면.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꼭 그 사이사이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부는 말 그대로 돈을 중간에 주는 거예요. 왜 중간에 줘요? 뭐하니까? 비싸니까. 설마 100원짜리를 나누어서 주겠어요? 30원, 50원, 20원? 이럴 사람은 없지. 100원짜리는 그냥 한 번에 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0억이야. 한 번에 주기는 위험합니다. 왜요? 엉뚱한 행동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런 걸 줄이려면은 이 사람한테 연료를 꾸준히 줘야 돼요. 한 번에 꽉 채워주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그러면 뭐하니까? 일하니까. 비유 괜찮죠? 참고로 오늘 처음 써보는 비유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다 기간이 긴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뭐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라고요? 3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4월 25.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언제까지예요? 6월 30까지예요. 신고 및 납부는 7월 25. 그러면은 3개월 단위로 내잖아요. 근데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기간이 어떻다? 길다. 그럼 기간이 길면은 부가가치세 걷기가 어때요? 불편해요. 그래서 너 돈 1월 달에 받기로 했어? 그러면은 1월 달에 신고해. 받은 것만큼만. 받기로 한 것만큼만. 그 다음에 또 5월 달에 또 받기로 했어? 그러면 또 5월 달에 뭐해요? 신고해. 이런 식으로 돈 받기로 한 날짜에 맞춰서 뭐해라? 신고해라. 왜요? 돈 받기로 했으니까 돈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고해서 뭐해라?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은. 근데 중요한 건 나중 되면 내용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장기할부 판매 나오면 머릿속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게 기억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조건이야 당연히 조건이 성취됐을 때 5번에 보시면 가공.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뭐 하는 때야? 인도하는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는 우리 가공이라는 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대신 만들어주는 거. 만약에 내가 사장님이에요. 근데 내 물건을 외부 업체한테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 업체에서 물건 만들고 다 만들었다고 연락 왔어. 돈 주면 안 돼요. 연락 왔을 때에는 꼭 뭐를 해야 돼요? 검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갖고 오세요. 그거 갖고 왔더니 괜찮아. 확인을 하고 뭐를 줘야 돼요? 돈 줘야 돼. 이러면 큰일 나요. 다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돈 먼저 줬어. 근데 갖고 왔더니 개판이야.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상대방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바꾸는데 얼마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돈 거래할 때에는 항상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가공된 재화를 뭐 하는 때? 인도하는 때. 그래서 내가 받은 다음에 이거 괜찮은 거 같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글씨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 의제에선 폐업만 받으세요. 요거 답으로 은근 잘 나옵니다. 전산세무 2급 때. 폐업 나오면 무조건 폐업하는 때. 뭐 폐업일 전일, 폐업 후, 뭐 인도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자판기 답으로 2번인가 나온 적 있어요. 무인 판매기, 일명 자판기.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뭐를 꺼냈을 때요? 현금 꺼냈을 때.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뭐라고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간접세예요. 내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판기에서 팔았어. 아직 내 돈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거기에서 자판기에서 뭐를 꺼내야 돼요? 돈을 꺼내야 누구께 되는 거다? 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자판기에서 뭐 꺼낼 때요? 돈 꺼낼 때. 현금을 인체하는 때가 돈 꺼내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번의 수출은 저 때 많이 써먹어요. 전산세무 2급 할 때. 그래서 무슨 일이요? 선적일만 일단 보시고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수출 선적일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288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거기 박스에서 특수한 경우에 1번, 2번 봐두세요. 몇 번하고 몇 번이요? 특수한 경우에 1번, 2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88페이지 보시면은요. 간주임대료 첫 번째. 무슨 임대료요? 간주임대료.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에 뭐야? 종료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까? 진짜 가짜? 가짜. 가짜를 뭐라 그래요? 간주라고 해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보겠다. 이 간주임대료의 뜻이 뭐냐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예요. 우리 그 월세를 산다거나 전세를 산다거나 상가에 들어갈 때 보증금 내죠. 맞죠?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지금도 문제인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자를 받는다거나 부동산 관련된 것들을 불로소득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불로소득. 뭐가 필요 없어요? 노동력이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로소득을 내가 가져가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 맞죠?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아파트나 집 사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내가 봤을 땐 거의 어디가 꼭질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위의 금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오르면 그 이상은 안 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더 오르면은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도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언제 살 거냐 지금 타이밍 잡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지는 것까진 괜찮아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는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앞으로 인구가 줄 거니까. 근데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10억에 샀는데 5억 돼 버렸어. 10억도 없긴 하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집이 한 3억 돈 들어가거든요. 3억,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지면 살려고요. 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 이 얘기하죠. 부동산 필패야. 필패까지는 지금까진 그랬는데 과연 우리 집 앞에 있는 아파트가 계속 만약에 올랐어요? 100억이 됐어. 살 거예요? 못 사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못 올라갈 거라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문제지. 근데 제가 봤을 땐 거의 맥스까지 온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인천에 30평 아파트가 3억 넘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왜냐면 인천에서 돈 버는 거 뻔하잖아요. 나도 인천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근데 3억이야? 그거는 일반 서민은 사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면 살 거면은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이자만 갚고 간장에다가 밥만 비벼 먹고 30년 동안 살란 얘기랑 똑같다고요. 맞죠?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3억짜리가 최대 2억 1천만 원까지 만약 2억까지 나온다라고 쳐요. 2억이면 원금의 이자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의 이자가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요. 최소. 제가 지금 2천만 원 대출 받고 있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내 돈이 그래도 조금 있었으니까 2천만 원 대출 받으면 지금 이자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나가요. 5만 원에서 6만 원. 근데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이면 50에서 얼마예요? 60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자만 내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원금하고 같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100만 원은 나간다라고 봐야 돼요. 최소 100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200 벌어. 좀 슬퍼지니까 좀 올릴게요. 내가 만약에 300 벌어. 그럼 100만 원 이자 내죠. 그럼 얼마 나와요? 200 나와요. 200으로 억지로 생활은 해요. 근데 뭐를 못해요? 200 가지고 저축하는 게 없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집이 있잖아요. 집값 떨어지면. 그래서 최근에 20, 30대가 영끌에서 집 샀다 그랬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패했을 때의 그 리스크가 어마무시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관련돼서는 더 세게 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없으니까. 놀부심보 중에 한 명이니까. 나 없으니까 세게 내도 돼.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세자금으로 2억을 냈어.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세금을 더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히 노후에 그거 하고 싶잖아요. 건물주. 맞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노후에 건물주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낼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나와요. 뭐 때문에? 간주임대료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니까는 날짜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국가에서는 마지막 날로 신고해. 왜냐면 국가에서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국가는 뭐가 중요해요? 세금을 많이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국가 입장에서만 봤을 때. 그래서 날짜는 언제로 보는 거예요? 날짜는 언제로 보는 거라고요? 종료일로.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 2번에 보시면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이런 거 있습니다. 집을 계약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월세를 줘요. 뭐를 줘요? 월세. 근데 대부분 후불보다는 선불로 하는 경우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집 주변이 아파트 공사장이 많아. 그러면 아파트 인부분들 재우려고 월세를 6개월치 선불 주는 데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6개월 동안 쓰겠다. 그래서 선불을 아예 줘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는 사람이야 행복하겠지만 국가에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낸다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내요.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러면 그 단위로 뭐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선불로 받았는데 선불로 600만 원을 받았어요. 얼마요? 600만 원. 근데 요게 만약에 5월 1일부터예요. 시작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4월 1일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6월 30일까지. 요게 총 6개월치라고 볼게요. 6달치. 몇 달치요? 6달. 그러면 요때는 2달치만 내는 거예요. 왜냐면 5월달하고 몇 월달이요? 6월달 것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요.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때에도 무슨 일로 보는 거예요? 종료일로. 애매하면 종료일로 봐버리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왜냐면 종료일이냐 처음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만 거두면 되니까? 세금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꼭 이거 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슨 임대료야? 간주임대료. 네, 간주임대료 낸다는 얘기는 나는 뭐예요? 집이 있거나 어쨌든 건물이 있거나 일명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그만 거 지금은 팔아버렸는데 돈이 없어서 조그만 거 아파트가 내 이름으로 한 5년 동안 있었어요. 제 돈이 70에서 80%, 부모님 돈이 20%, 명의는 내 거고 나는 그 집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원해서 산 집이 아닌지라. 부모님이 크게 싸우시고 엄마가 야 조만간 도장 찍을 것 같아. 너 뭐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러더니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집 보러 간다. 그랬고 예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로 3천만 보내고 예 그러더니 3천 보냈어요. 계약금이라고. 보내고 해갖고 1억 2천에 샀나? 1억 1,500에 샀나? 조그만 집이에요 진짜. 허름한 집이고. 근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된 데 바로 옆에였거든요. 뭐 샀어. 근데 난 가본 적 진짜 없어요. 내 집이지만 한 번도. 월세를 줬는데 전 건물주 안 할 거예요. 죽어도. 월세 오시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참 꼬였는데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이. 할머니가 사시는 거였는데 할머니가 그 나쁜 놈의 이모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이모님은 전세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전세인 줄 알고 이 조카놈한테 돈을 준 거죠. 근데 이놈은 거기에서 삥땅 치고 월세로 우리랑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사이에서 돈은 띄워 먹었죠. 월세는 안 들어오죠. 보증금 다 까먹었죠. 돈 달라 그러면 이상한 얘기만 하죠. 뭐 다음에 주겠다는데 맨날 뭐 내가 전화하면 뭐 사장님 그러는데 난 사장님 아니거든요. 직원이지.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 그래갖고 못 받은 월세만 한 3,400? 그 다음에 짜증나서 팔아버렸는데 내가 1억 1000인가 1억 1500 줬는데 9,500인가 9,800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500에서 2,000만 원 가까이 손해봤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치면 한 4, 5천 되는 거고. 근데 그 집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작자 나왔을 때 그냥 팔아버렸어요. 앞으로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난 몰라. 그냥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할 거. 팔아버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진짜 돈이 많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건물주 권하지 않아요. 전 뭐 조그만 아파트에 내 이름으로 된 거였긴 했지만 내가 겪어본 결과 그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해요. 거기에다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가끔씩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법을 또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방법은 법원에다가 신고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 난 거 가지고 강제로 빼오는 수가 있긴 있어요. 그 대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거 하는데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린대요. 그럼 그 사람은 월세 안 내고 1년 이상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법 자체가. 법 자체가 집주인한테 유리한 것도 있지만 세입자한테 유리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은근 본인한테 유리한 거 법을 잘 알아요. 주변에서 많이 들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버틸 수 있어. 이런 거. 그래서 뭐든지 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나도 참 그때 신경 썼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그냥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리고 내 2천만 원. 이 얘기할 때마다 무슨 생각 들으면 나 2천만 원 떠들려면 몇 시간 떠들어야 되지? 내가 한 시간에 2만 원 받으니까 참고로 주간 수업은 아니에요. 야간 수업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내가 야간 수업하면은 한 시간에 저기 2만 원 받거든요. 그럼 나누기 2만 원 하면은 1000시간을 떠들면은 2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얼마를 떠들어야 돼, 그러면?
1년 내내 떠들어야 2천만 원 버네. 야간에. 임대인이 내도록 원래 법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임차인한테 떠넘겨요. 부동산 계약서 쓸 때, 참고로 이거는 인정을 해줘요. 부동산 계약서 쓸 때 특약에다 넣는 거예요. 간주임대료 네가 내라. 싫어? 그럼 계약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 연락 오신 분 있어요. 나중에 붕괴는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예전에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오늘 통화 가능하냐고. 통화 가능하다고. 전화 주세요. 그랬더니 전화 와갖고 물어보는 게 간주임대료 우리 회사에서 내는데 붕괴 어떻게 하냐고. 그건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할 때쯤 되면 끝날 때쯤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293페이지 볼 겁니다.